비가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현관 유리문 앞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끊긴 시간. 그 남자는 경비실 밖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점퍼 끝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 발밑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를 낡은 종이 상자. 그 안에는 편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남자는 편지를 한 장씩 꺼내 보지도 못하고 오래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은 젖어 있었지만 울음은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조용히 인사만 하던 경비원이 이런 편지들을 받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해고 통지서를 손에 쥐고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학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사람들 눈을 피하며 살게 된 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누군가의 삶에 방해되지 않고 아침이면 경비복을 입고 저녁이면 경비복을 벗고 그런 식으로 하루를 접어넣고 살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높은 빌딩 숲처럼 번쩍이진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 웃음소리, 장바구니 끌리는 소리, 늦은 밤 택배, 상자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경비실은 작았습니다. 의자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벽에는 택배 도착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물건이라곤 전기 포트와 컵 2개, 그리고 메모지 뭉치뿐이었습니다. 그 메모지에 저는 늘 적었습니다. 몇 동 몇 호. 어르신 약 배달. 주차 라인 미끄럼. 주의. 엘리베이터 2호기 소리 이상. 누군가는 그런 걸 왜 적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두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놓치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일이 되니까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작은 틈이 큰 사고가 되는 걸요. 처음엔 다들 저를 그냥 경비 아저씨로 봤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그 정도가 좋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싫었습니다. 특별해지면 눈에 띄게 되고, 눈에 띄면 결국 알아보려 들고, 알아보려 들면 묻지 말아야 할 것까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수를 줄였습니다. 입주민들이 아저씨는 원래 말이 없어요? 하고 웃어도 그냥 웃었습니다. 웃고 지나가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늘 조용한 사람부터 찾아오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주차장은 물이 차고 입구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우산을 휘두르며 뛰어가다가 넘어질까봐 저는 미리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백이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비실이죠. 우리 집 앞에 누가 담배를 피우고 갔는지 냄새가 너무 나요. 택배가 안 왔는데요. 경비실에 맡긴 거 아닌가요? 주차한 차에 누가 손자국을 남겼어요. CCTV 확인해 주세요. 이런 전화는 흔합니다. 누구나 자기 일이 제일 급하니까요. 저는 하나씩 최대한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때로는 사과도 했습니다. 제가 안 한 일인데도 사과를 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원이 달라졌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일을 제대로 안 하세요. 맨날 앉아만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졸았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저는 밤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순찰도 돌고 출입 기록도 보고 택배 정리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을 다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잠깐 앉아 있는 모습이 맨날 앉아 있는 모습으로 굳어집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민원이 좀 쌓였습니다.
요즘 입주민들이 예민해서 그 말 뒤에는 늘 같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문제 만들지 말아 주세요.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CCTV가 문제가 됐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백이동 주차구역에서 차량 긁힘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가 아침에 내려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누가 받고 도망갔어요? CCTV 있잖아요? 빨리 보여주세요. 저는 관리사무소로 안내했습니다. CCTV는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이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소장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어디 가요? 그 시간대 영상이 비어 있습니다. 몇 분이 통째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어 있다니요. 삭제된 건지 저장이 안 된 건지 기록이 없어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용한 경비원에서 수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불려 나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지웠나 봐요. 뭘 숨기려고? 그 시간에 경비실에 있었던 사람은 경비 아저씨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예전에 잊으려고 애쓰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누명.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사실보다 추측이 더 빨리 퍼지는 순간, 저는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운 적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도 순찰을.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끊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며칠 뒤엔 이런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입주민 차를 긁었다더라. 그래서 영상 지운 거 아니냐. 돈 요구하면 큰일 나니까 먼저 지운 거지. 그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시는 걸로 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위에서. 그 말이 참 편리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모든 걸 결정하는 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멍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을까?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제 일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은 그 주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다가 106동 지하 쪽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누가 쓰레기를 태우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달랐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냄새.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쉬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일정했습니다. 저는 지하 기계실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얇은 연기 같은 게 새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가스였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냄새를 너무 오래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야간이라 그런지 당직이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119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일. 저는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비상벨 방송을 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하에서 가스 누출 의심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마시고 계단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각 동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든 사람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창문 여세요. 가스 냄새 맡으셨죠? 그때였습니다. 107동 3층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고 어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안 열려요, 잠금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면 안 됩니다. 저는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됐습니다. 두 번, 세 번. 문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문고리가 헐거운 집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 소화기함을 열었습니다. 소화기를 꺼내 문고리 쪽을 가격했습니다. 금속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젊은 엄마와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계단으로. 지금 그리고 아이 하나는 제가 안고 하나는 엄마 손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미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요를 들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눈들이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놀람과 두려움과 그리고 어딘가에 믿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가스 차단을 하고 환기를 하고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폭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 소방대원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이런 일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이 익숙하네요. 움직임도 그렇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삐걱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열지 않으려고 애쓴 문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파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안고 내려온 아이의 아버지가 다음 날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희 아이들.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인 듯 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겸손이라고 받아들이더군요. 저는 그냥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경비실 앞에 작은 것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귤 한 봉지, 손편지 한 장. 처음엔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편지가 쌓였습니다. 그날 방송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약 드시고도 잠이 깊으신데 문 두드려 주셔서 살았어요. 저 사실 전에 민원 넣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기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말들이 제가 숨기고 있던 과거를 자꾸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첫 번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숨기고 살던 과거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서에서 아파트로 공문이 왔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주민 대피 유도에 기여한 경비원에 대한 감사장 전달. 관리사무소는 그걸 크게 붙였습니다. 게시판에 붙이고 단지 카페에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단지에 이런 분이? 경비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가 와서 감사장을 주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사진은 그런데 그 관계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땡땡 사고 때 현장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고, 그 이름을 들으면 제 가슴 속 어딘가가 아직도 뜨겁게 타오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사고요? 경비 아저씨가 뭘 했다는 거야? 소방서 관계자는 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단지 카페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 옛날에 큰 사고 막은 분이라는데? 누군가는 기사 링크까지 찾아 올렸습니다. 낡은 기사였습니다. 사진은 흐렸지만 거기에는 젊은 시절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먼지투성이 얼굴로 사람을 업고 나오던 모습. 그렇게 제가 숨기고 살던 이름 없는 시간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제게 친절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먼저 했고 택배를 들고 오면 문을 잡아줬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저를 몰아세우던 분도 경비실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때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저는 그분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쓰렸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제가 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걸 모르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CTV 문제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지 내 전기설비 점검을 하던 외부 업체 직원이 저장 장치를 확인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거요. 장치가 한번 꺼졌다. 켜진 흔적이 있어요. 전원 불안정이면 특정 시간대가 통째로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날 새벽 기계실 쪽 전기암을 열었다 닫은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 출입 기록과 키 대여 기록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 끝에 다른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야간 당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개인적인 이유로 CCTV 저장 장치 전원을 임의로 껐다가 켰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향해 날카롭던 시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해고 통지서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기쁘기보다 허탈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고개 숙일 때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겪어왔으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영웅이니 대단하다니 하는 말을 할 때 저는 그 말이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숨기고 싶었던 건 대단한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의 끝에 남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던 해 저는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이 났고 연기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표창도 받았습니다. 기사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끝내 못 꺼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고 제가 조금만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덕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내 사람 하나도 못 지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칭찬이 두려워졌습니다. 칭찬은 제게 상이 아니라 기억을 꺼내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이름을 바꾸듯이 삶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현장과 멀어졌고 사람들의 박수와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큰 박수도 없고 큰 상도 없습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안전이 있습니다. 문이 잘 닫혔는지, 전등이 꺼지지 않았는지, 어르신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는지, 그게 좋았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속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메모를 했던 겁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다시는 놓치지 말자. 그 마음이 제 하루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숨기려고 했던 삶이 가스 누출 사건 하나로 다시 세상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추켜 세울수록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편지들이 쌓이는 걸 보면서도 저는 자꾸만 마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해고 문제는 결국 뒤집혔습니다.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정식으로 제게 사과했고
관리사무소도 근무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오해도 풀렸고 주민들도 원하시니 계속 계셔주세요. 소장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함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따뜻한 눈은 가까이 오기 마련입니다. 가까이 오면 언젠가 또 묻게 됩니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숨어 살았어요? 저는 아직 그 질문을 들을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실에 혼자 앉아 편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상자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끝내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낸 건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의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가 서툴렀습니다. 아마 아이가 쓴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날 아저씨가 안아줘서 무서운 게 조금 덜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멈췄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그날을 향한 울음이기도 했고 지금의 저를 향한 울음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듯 떠나면 또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키지 못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오늘로 조금씩 메우고 싶었습니다. 대신 저는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감사장은 괜찮습니다. 사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전 이야기는 묻지 말아주세요. 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하나가 제게는 큰 배려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대단한 영웅심이 아니라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나 주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여전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인사를 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무심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압니다. CCTV 사건 때 저를 의심하던 분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때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몰아세우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 한마디를 제 스스로에게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경비실에는 편지 상자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힘이 빠지는 날, 무릎이 더 아픈 날,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날, 그럴 때 편지 한 장이 제 등을 다시 세워줍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제게는 당신도 여기 있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저는 여전히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순간이 있다는 걸요. 그게 직업이든 우연이든 선택이든 그리고 그 순간이 쌓이면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파트의 그 남자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처음처럼 그냥 경비 아저씨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뒤늦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조용히 티 내지 않고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주는 사람들. 오늘 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에게 짧게라도 인사 한마디 건네 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